와, 세상에.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미국 텍사스에서 지금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진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이 폰으로 부르면 차가 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서 여기 세워줘 하고 버튼 누르면 바로 세워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그동안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딨냐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타봤잖아요. 네, 타고 왔잖아요. 자율주행 맞다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서 봐봐, 진짜로 있는 거야. 야, 사고 나면 그냥 테슬라가 책임 다 질게, 그냥 너는 타기만 해, 이거 진짜로 자율주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이용료는 4불 20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600원 정도 내면은 거리 상관없이 어디든 데려다 준다라는 건데, 일단 테슬라가 1등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많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그 중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인가? 아니, 미국은 지금 자율주행 열풍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앞서서 테슬라가 이번에 시작했다고 하는 로보택시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보택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의 인플루언서 위주로 초청을 해서 먼저 시승을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앱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바로 그 사람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서 어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걸 실제로 해보고 그걸 영상으로 올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들한테 줬으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영상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이게 되네. 허허, 이렇게 된다고? 이 여성분이 숏을 올렸는데 오스틴에서 지금 이렇게 목적지 입력하고 바로 부르면 바로 테슬라가 쭉 하고 오죠. 테슬라 로보택시를 딱 타고 안전벨트를 매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알아서 출발합니다. 와, 그러면서 중간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 진짜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네요. 조수석에 누구 타고 있잖아.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 아니야?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운전 안 합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법규는 없긴 한데 테슬라가 아마도 정식 서비스까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옆에 감독관이 타고 있는 것 같죠. 뒷좌석에 앉아서는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몇 분 남았는지 보이고 있고요.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동안에도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밑에 한 줄이 딱 떠서 그 한 줄에는 프로버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서포트 버튼이 떠서 이 프로버라든지 서포트 같은 걸 누르게 되면 만약에 차를 타다가 차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하면 바로 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프로버 버튼은 차를 나 내릴 거야, 여기다 세워줘, 이렇게 요구하는 버튼, 이렇게 두 가지는 어떤 경우든지 계속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가만 보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원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계기판도 없애는데 온갖 걸 다 없애는 상황에서도 굳이 뭘 하나 만들었으니 그게 뒷좌석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사실 뒷좌석 디스플레이라는 건 굳이 저걸 다 넣어줘야 되나? 저 디스플레이 가격이 얼만데 저걸 빼지 왜 안 뺐을까? 테슬라의 전 차종에 다 있거든요. 지금 뭐 사이버 트럭부터 모델 3, 모델 Y, 모델 X, S 뭐 할 거 없이 5개 차종에 다 디스플레이가 뒷좌석에 있는데 왜 이게 있나 했더니 이거 로보택시로 만들려고 이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테슬라의 단계를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계기판을 없애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다는 것도 당연하죠. 사실은 뭐 자율주행으로 할 거니까. 계기판은 운전을 해야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운전 안 할 건데 거기 계기판이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이었겠죠. 있어도 아주 조그만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말로 운전의 재미를 즐기기 위한 아주 단순한 기능만 제공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요금은 지금 4불 20센트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은어인데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4시 20분이라고 자기들끼리 은어로 얘기하기도 하죠.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하여간 뭔가 좀 관종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로보택시가 이렇게 나왔다, 와 정말 신기하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로보택시 원래 있었잖아요, 왜 호들갑입니까? 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기존의 로보택시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 천장에 뭐가 이렇게 이만한 게 있어. 라이다 있죠, 레이더 있죠, 카메라 있죠. 그래서 천장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 그리고 차의 앞부분에도 엄청 많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만 1억이 넘어. 차 하나에 들어가는 가격이 2억에서 3억
1억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택시로 운영을 해? 근데 테슬라는 기존 승용차 그대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차가 다 택시가 돼버린다는 거니까 지금 테슬라가 한 해에 200만 대를 팔고 있는데 200만 대의 택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물론 아직 베타 버전. 그래서 지금 조수석에 사람이 항상 타고 있고 진짜 택시 서비스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른 건데 그래도 기존 시스템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로보택시가 돼버린다는 거죠. 레이다 추가 없이 진짜 비전 센서만으로 그냥 우리 타는 자가용 그 자체가 로보택시로 전환된다. 신기한 거죠. 자, 그럼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변이 달라질까?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당연히 더 저렴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도 로보택시 있었는데 하나도 안 저렴하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존 자동차 브랜드의 로보택시들은 더 저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몇 번 타봤죠. 지난번 영상 요런 거 나간 적 있고 요런 거 나간 적도 있죠. 웨이모, 크루즈, 포니에아이도 타보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타봤는데 타보면 요금이 대충 우버 요금하고 비슷합니다. 우버를 불렀을 때도 자율주행 택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차들은 뭐가 있어요? 이 레이다가 있죠. 천장에 이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요것의 가격이 억대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값이 수억입니다. 지금 GM 크루즈가 서비스할 때 대당 2억 원이었다고 하고요. 웨이모는 대당 1억 3,5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좀 낮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억 3,500이면 싼가? 싸다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택시 탈 때 뭘 탑니까? 보통 소나타 타잖아요. 근데 만약에 택시를 타는데 S클래스가 와. S클래스가 왔는데 요금은 일반 택시하고 같아. 이러면 이걸 S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 서비스 대수를 늘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안 됐겠죠. 불가능합니다. GM 크루즈만 해도 2023년 한 해에 4조 8천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봤고요. 누적 적자는 12조 원. 12조 원의 적자를 봤으니까 회사를 운영할 방법이 없었죠. 그게 차값이 그렇게 나갔을까요? 물론 차값만이 아니죠. 당연히 크루즈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게 다 그 택시 하나만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수지를 맞출 방법이 없어.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오로지 사람들이 내는 택시비, 우버 요금 같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 갖고 어떻게 그 비용을 메꿔? 불가능하죠.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차값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뭐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테슬라에 로보택시라는 스티커 하나 붙일까?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던 카메라, 원래 있던 프로세서, 원래 있는 터치스크린 요대로 그냥 서비스를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택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되는 그 소프트웨어, 그 택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FSD를 사용자들이 구매해줘서 개발합니다. FSD 가격이 미국에서 1,000만 원, 우리나라에서 900만 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기꺼이 내. FSD 아직 안 되지만 내가 내드릴게요. 내 돈 가져가 하면서 1,000만 원을 냅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그 1,000만 원씩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개발비를 충당합니다. 놀랍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 AI를 어떻게 합니까? AI는 요즘은 학습 데이터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챗GPT라든지 그록이라든지 이런 챗봇 같은 거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로 스스로 학습시키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주면 AI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똑똑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깨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려면 처음에는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지만 그 운영거리를 늘리고 계속 더 많은 학습을 시키다 보면 그럼 어느 순간 자율주행을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계속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스트 주행을 해야죠. 도로를 주행해야 그걸 갖고 정보를 학습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베타 테스트로 주행을 얼마나 했나? 3,500만 킬로미터를 넘겼습니다. 일반인들이 2년, 3년 동안 5만 킬로 타나? 3만 5천이나 타나요? 근데 3,500만 킬로면 1,000배 더 주행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무려 48억 킬로미터입니다. 48억 킬로미터. 100배 넘게 차이 나요. 근데 구글이나 크루즈 같은 경우 요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갖다 박으면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기꺼이 자기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백만 대를 사서 내 돈으로 기꺼이 내전기 써서 내가 테스트를 해줘요. 데이터를 다 테슬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되나? 사업이 애초에 방향성이 너무나 달랐다. 테슬라는 데이터 쌓는데 그걸 무료로, 아니 자동차를 팔아가면서 돈을 벌면서 내 데이터까지 쌓은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데이터를 공짜로 쌓는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큰 미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얘기가 샜는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가 지금 얼마에 탈 수 있습니까? 5,600원에 탈 수 있죠. 근데 이 5,600원 4불 20센트 정도 되면 우버보다 조금 싼 수준입니다. 어쨌든 우버 요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될까? 장차 우버보다 더 싸질 겁니다. 싸질 게 너무 당연해요. 미국에서 우버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버 X 있고 우버 컴포트 있고 우버 뭐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블랙같이 고급차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타려면 우버 컴포트 같은 걸 타실 거예요. 타보면 어지간한 택시 운전사들은 테슬라를 타고 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워낙 차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충전도 쉽고 다루기도 편하니까 테슬라 우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비용과 요금은 어떻게 책정될까? 차값, 거기다 운영비, 그리고 기사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게 원가잖아요. 그거보다 요금이 높으면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 차값일까? 아닙니다. 기사 인건비가 차값보다 더 비싸요. 요즘 테슬라가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미국인 연봉이 5천만 원이 당연히 넘죠. 지금 테슬라 5천만 원인데 기사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으면 1년도 안 돼서 차값보다 연봉이 높아지는 거죠. 우버 요금의 원가 절반 이상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테슬라 요금이 우버 요금하고 비슷한데 자동차만 가면 되잖아. 사람이 안 가도 되잖아. 자동차 운영비와 전기료만 내면 되는데 인건비가 빠지고 차만 가지고 왔을 때 이 금액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 우버 요금의 절반만 받아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택시 요금이 기존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 혁신이고 진짜 가격 파괴고 세상의 택시 모두 바꿔놓을 수 있겠죠. 로보택시는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죠. 사실 로보택시는 테슬라 공장의 출고장까지만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탁송을 테슬라 스스로 한다고 하죠. 차가 그냥 혼자서 와서 혼자서 집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차를 주문하면 차가 그냥 내 집 앞에 온다. 탁송비는 하여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차를 딜리버리 할 때 보통 자동차가 출고됐어요, 공장에서 나왔어요 하면 그걸 우리는 이틀을 더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장에서 출고됐어요, 이따 오후에 너네 집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로보택시처럼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집으로 오게 되면 딜리버리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이 될까? 요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텍사스에서만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왜 텍사스만 되는 겁니까? 아니 캘리포니아가 원래 자율주행이 앞서가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텍사스에는 로보택시 금지법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이름이 로보택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라서 로보택시 금지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서 정부 관료로 일하더니만 그거 법을 그렇게 만들었구만, 야 그러면 되냐?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2017년에 켈리앤콕이라고 하는 주 상원의원이, 뭐 일론 머스크하고 친한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텍사스 교통법에다가 텍사스 주에 있는 각 도시가 로보택시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주에서. 그때 당시 켈리앤콕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자고 정부가 온갖 것들을 다 규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천 가지를 규제하게 되면 결국에 산업이 파괴된다. 규제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규제가 능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있는 곳이 오스틴이잖아요. 오스틴 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라도 우리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냐? 우리 텍사스를 왜 테스트베드로 쓰려는 거냐? 라는 분들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시의 시의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싶은데 법률을 만드는 게 금지돼 있잖아. 그래서 금지를 못해.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올렸는데 그 법률은 일단 시험은 하는데 만약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법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텍사스 주지사도 그것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게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텍사스 주의 상원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들이 모두가 9월까지 좀 미뤄달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됐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해준다 그랬다가 뭐 요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잘할게, 하고 나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올해 9월까지 미루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하고 일단 시작할게요 라고 오픈한 거예요. 어쨌든 텍사스주가 이렇게 자율주행 금지법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자율주행이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래 테슬라 본사가 샌프란시스코 옆에 팔로알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이 정말 첨단 기업들의 산실,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오케이 나 열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몇 번 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은 이제 자율주행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태도를 돌변하게 되죠. 지금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고 테슬라는 요걸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 충분한 주행거리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테슬라는 허용해주지 않겠어.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됐죠. 텍사스에서 이 법규가 생긴 게 2017년입니다. 그러고서 테슬라가 텍사스 공장을 짓고 나서 2021년에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금지 방지법을 텍사스가 만든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구글 웨이모, 아마존 죽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브랜드들도 이 텍사스로 몰려들게 되면서 텍사스는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게 됐죠. 텍사스주는 사실 굉장히 기업 친화적이고 라이트 투워크라는 구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권리라는 말도 되지만 약간 오른쪽의 일 이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기업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텍사스가 떠오르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텍사스에 잠깐 다녀오기도 했는데 텍사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유롭고 부유한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느긋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요즘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되고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 미국 기업들이 텍사스로 몰려들게 됐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법규 제한을 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수도 있게 되고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로 자율주행 택시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번에 우버가 나왔는데 실패했어.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결상전을 벌였기 때문에 우버가 못 나왔죠. 왜 택시 기사님들은 그런 반대를 했을까? 우리나라는 개인 택시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죠. 개인 택시 뭡니까? 택시 라이센스를 정부에서 발급한 다음에 택시가 너무 많아지면 곤란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라이센스를 늘려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좀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가 있는 라이센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라이센스가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개에 1억입니다. 소위 번호판 값이라고 하는 게 1억이 넘으니까. 차값을 빼고 1억이니까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거를 하면서 정말 간신히 이 돈을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저 우버는 번호판 값도 내지 않고 그냥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 게다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개인 택시 지금 몇 대 있는데 그거보다 몇십 배는 많은 차들이 갑자기 택시로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뭔데? 난 미쳤다고 택시 번호판비 1억 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버가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거 충분히 반대할 만합니다. 그러면서 우버가 못 들어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래에는 결국에는 이게 답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스템상 이분들에게 뭔가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 주기 전에는 우버로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튼 지금 로보택시가 나오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야, 로보택시가 되면 똑같이 전철을 밟지 않겠냐? 당연히 이분들이 반대할 거고 당연히 안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만 로보택시를 허용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로보택시를 모든 사람한테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로보택시가 되려면 택시 라이센스 있어야 돼. 택시 번호판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수량을 제한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인 택시 기사님들 요즘 평균이 65세셨는데 이제 70세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세 되시는 택시 운전기사님 맨날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시는데 하루에 12시간 어떻게 운전해? 저도 지금 하루에 한 5시간 운전하면 기진맥진 하는데 그걸 12시간 운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힘드신데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차만 내보내서 그래서 돈 벌어오게 하면 택시 기사님들도 편하고 우리들도 그 기사님들이 내보낸 테슬라 타고서 택시 잘 타고 다니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요즘 밤 되면은 택시가 없거든요. 밤 12시 되면 기사님들 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12시 되면은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정말 난린데 아니면 아침에 출근 시간 택시 잡기 힘들어서 난린데 이렇게 되면은 택시 기사님들도 좋고 승객들도 좋고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먼 나라 미국의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남들의 잔치 같아요.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로보택시 운영하면 결국에 로보택시 운영하는 테슬라는 돈 얼마나 많이 벌 거야. 보통 택시 법인을 운영하려면 택시를 사야 돼. 그게 한 4, 50대 되잖아요. 4, 50대를 쫙 살려면 그게 얼마야. 2천만 원 50대만 해도 10억이네. 와,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싼데.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50대만 할 거 아니잖아요. 5,000대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5,000대 하려면 얼마를 내야 돼?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을 테슬라가 그걸 돈 들여서 자기네가 택시를 운영할까? 아니죠. 아닙니다. 수많은 자동차 오너들이 그 차를 택시로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를 제공하고 이 사람이 차를 타. 그러면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요금을 받으면 그 돈의 10%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겁니다. 뭐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테슬라는 차를 사는 것도 사용자가 하고 개발 데이터를 쌓는 것도 사용자가 하고 그 택시를 타는 것도 사용자가 하고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네?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겠지만 왜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게다가 테슬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로봇택시 상용 서비스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구글 웨이모가 먼저 했어요. 아마존 죽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글 웨이모도 그렇고 아마존 죽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핫합니다. 웨이모만 해도 그렇죠. 웨이모는 누구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글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물론 구글이 직접 만들었었고 이거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한테 맡겨야 된다 하면서 웨이모는 다양한 차종을 받아다가 여기 호환되게 제작을 하고 있죠. 현대차 아이오닉5도 로봇택시를 싱가포르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걸 웨이모에 납품합니다. 이렇게 생긴 차예요. 이걸 웨이모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커 같은 경우도 지커 믹스를 웨이모에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를 웨이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에 다 얹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겠다. 차를 왜 테슬라로 국한합니까? 아니 다양한 차에 그냥 입국만 얹으면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성능이 더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1년 인건비가 6, 7천만 원, 1억도 한다는데 이거 결국에 1년, 2년 하면 뽑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24시간 운영하는데 결국에 시스템이 중요하지 그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웨이모는 다양한 차에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죽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썩 좋은 이름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 택시 타면 죽스? 약간 좀 그런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죽스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들었죠. 핸들 자체가 없어. 실내 공간은 더 넓어. 그래서 작은 차지만 마치 버스처럼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완전 멋지죠. 서로 사람들이 마주보면서 탈 수도 있고 짐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트렁크 열어주세요. 트렁크에다가 짐 넣고 운전석에 가서 타고 이게 아니라 짐을 들고 그냥 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죠. 휠체어 같은 것도 쓱 들어가면 됩니다.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쫙 열려. 그래서 죽스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꼭 테슬라 같은 형태로 타야 될까? 이게 더 맞지 않나? 대중교통이라면 이게 더 맞는 느낌이죠. 완전 로봇택시만 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의 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죽스입니다. 아마존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일 텐데 아마존은 이에 앞서서 이미 리비안에 투자한 적도 있죠. 그래서 전기차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를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차들 요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미국 시장에 2만 대가 깔렸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은근히 보여요. 길에 꽤 있습니다. 아 저거 진짜 미래의 화물차가 생겼다. 진짜 멋있다. 저거라면 진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리비안은 정말 차를 잘 만드는 정말 훌륭한 전기차 메이커지만 자율주행은 조금 그래서 아마존이 어떻게 했나? 아마존은 오로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모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로라라고 하면 예전에 다르파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우승했던 크리스 엄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원래 구글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 엄슨이 다르파 프로젝트에서 인정받으면서 자율주행의 엄청난 스타가 되기도 했죠. 그런 엄청난 스타가 스스로 만든 회사가 오로라, 그리고 그 오로라에 투자한 회사가 아마존,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크리스 엄슨하고 제휴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로라 프로젝트 자율주행을 받아다가 아마존 트럭에다 놓겠다. 그래서 아마존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주행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생각처럼 잘 됐나? 잘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스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아마존이 죽스를 운영하면서 요거는 처음에는 승객 운송으로 사용되겠지만 아마도 이 오로라 프로젝트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으면 이 죽스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이 오로라 대신 이 아마존 트럭을 운영하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소름이 끼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요거 놓치면 우리 진짜 수십 년 뒤로 뒤처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AI죠. 우리는 지금 AI에 대해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갖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챗GPT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주네요. 와 AI 대단하다. 이런 것들로 감탄하기도 하고 뭐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굉장히 즐겁네요. 말장난 잘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바라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채팅한다든지 단순하게 그림 그려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대 산업들하고 달라붙게 됐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동차라는 건 그냥 자동차를 몰고 그냥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 있고 이게 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AI가 자동차로 넘어왔을 때 진정한 자율주행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면에서는 미국,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정말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고 로봇 업계에서도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한 휴머노이드가 돼서 이젠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죠. 사람처럼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지 이 비디오만 보고서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냥 사람이 모니터를 붙이고 그냥 돌아다니면 그 상황을 그냥 로봇이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춤추는 동영상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고 일하고 어린아이가 배우듯이 그렇게 로봇이 발전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죠.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실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앞서가는 미국에서만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앞장서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이런 아이폰만 해도 저절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아이폰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의 이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규제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인터넷의 딴지들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응원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싸움 없이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저절로 세상이 바뀐 거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로보택시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장벽을 계속 덧치고, 그리고 로보택시로 전환하는 걸 계속 막고, 그리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만 과거에 사로잡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율주행에도 앞서서 도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을 위한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회사들이 가득할 텐데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다 함께 모두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느냐고? 나오죠. 네, 당연히 나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는 3GS까지 됐을 때 왔잖아요. 1, 2까지 막아낸 겁니다. 3 때도 3G까지 막았어. 3GS 때는 못 막았지. 다른 나라보다 한 3년 4년 뒤늦게 받았어요. 뒤늦게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많이 놓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폰 소프트웨어 진작에 만들었어야지. 전 세계 최강의 그런 모바일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몇 년 늦어졌죠.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도 들어와야죠. 들어오는 거를 미뤘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빠릿빠릿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 기회를 뒤로 늦추는 결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머리를 한데 모아야 그래야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다만 나 혼자 뒤처질 뿐이지, 막으려고 하는 사람 그 자신만 뒤처질 뿐이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